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입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흔히들 대선은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가는 후보에게는 공세가 집중이 되고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불거진 위험 요소들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승리의 열쇠가 되어 왔는데 유력 주자들의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야 유력 주자 중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가 최근 이른바 경선 레이스에서 반명연대라는 언론의 조어이긴 합니다만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공세 수위를 놓고서 여배우 스캔들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공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최대 위험 요인, 가장 큰 리스크는 이재명 지사 본인 자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이제 1위 주자는 공격을 많이 받게 돼 있죠. 예. 지금 이제 그런 현상과 그런 구도로 지금 예비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은 아마 될 것 같고, 이재명 지사의 리더십 또는 캐릭터는 어떤 정치적 자산이라든지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까지 성장해 온 것이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은 악정고투 또 고군분투 해오면서 이제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이재명 지사를 하면 또 떠올리게 되는 리더십의 형태라는 것은 이제 사이다 발언으로 이제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예비 경선이 펼쳐지다 보니까 사이다 발언이 조금 불안해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더더구나 야당의 대선 후보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압도적 1등을 달리는 대선 후보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사이다 발언보다는 조금 더 유권자들에게 국민들께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이제 요구들이 안팎으로부터 막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캐릭터와 또 집권 여당 1위 후보로서 가져야 되는 캐릭터 사이에 아직까지 이제 포지셔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자리 잡음이 아직까지 되지 않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경선 과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런 리더십과 그런 캐릭터는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가 한 말씀을 하시면 김부선 씨가 두 마디 세 마디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난처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뭐 증명해 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제 자꾸만 이제 사귀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만 나오니까 이재명 지사도 굉장히 난처한 입장일 것 같습니다. 어떻든 김부선 씨는 뭔가 좀 이제는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이게 해와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증거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좀 하면은 새로운 국면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국민들 피곤하게 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지금 보수 야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출마 이전에도 뭐 가족 리스크,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뭐 장모 리스크, 아내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라는 무슨 추측성 전망들은 있었는데 실제로 출마 선언 이후에 장모가 구속이 됐고, 최근에는 아내 관련돼서 여러 루머들,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또 화제가 됐고요. 지금은 논문 얘기도 나옵니다. 뭐 여권에서는 거기에 대한 또 공세도 가하고 있는데 이 리스크는 글쎄요, 뭐 통과 의례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하나의 큰 위기가 닥쳤다 이 정도로 생각해야 됩니까? 이재명 지사의 1위 주자로서 리스크는 이재명 지사 본인입니다. 본인을 둘러싼 이야기고 또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고 또 본인이 그 문제를 둘러싸고 보이는 태도.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건 정말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강력한 권한과 이 대통령의 결심 하나, 대통령의 그때 기분 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자라온 배경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균형 잡히게 하느냐, 뭐 사이다라는 게 시원해 보이면 좋지만 이렇게
정치 외교 이런 걸 울컥울컥하는 심정으로 국민들에게 분노 쏟아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이제 불안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거고 지금 윤 전 총장에 관한 것은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 전부 가족을 둘러싼 카드라 수준입니다. 이제 그건 하나하나 또 이것도 국민적 관심사이고 또 가족의 문제는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 윤 총장 같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이 대통령 측근 비리를 척결하는 이 기구가 있습니다. 예, 그런 기구를 통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초기에 나와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걸 하나하나 감시하고 이제 하면 될 문제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이것이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본인의 자격의 문제는 아니죠. 예. 그 주변의 자격의 문제고 또 친족이 아니라 또 이제 결혼하게 된 이런 배우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홍천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의원이 국토위원이시죠. 조홍천 의원이 이제 검사 출신인데 윤석열 장모 사건의 구속에 대해서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예. 볼만합니다. 첫 번째는 70세 중반의 노인이 어디를 도망가겠으며 도주의 우려 때문에 이제 구속을 했다 그래 법정 구속을. 두 번째 이 사건의 공범들은 전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유독 이분만 구속을 시키느냐 이런 형평의 문제 등등을 제기했는데 또 하나 벌써 그 이 장모 문제를 둘러싸고서는 지금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 특히 공격수 의원들이 막 비판하지만 이전에는 전부 똑같은 문제를 두고서 방어를 하고 오히려 두둔을 했거든요. 아니 장모도 오히려 피해자였다. 예. 지금 피해자가 피해자 얘기 듣고 그럴 수 있느냐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를 둘러싼 문제 이거는 그야말로 지금 무슨 옐로페이퍼 수준의 이야기여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호기심 이상으로 진전된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논문 문제 이런 거야 학교에서 지금 논문 심사를 한다니까 분명히 이걸 가려야죠. 행여라도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한 이런 의혹들이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된다면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의 입당을 타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체제, 리스크의 분산 효과를 예견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세요? 그럼 뭐 호사가들이 온갖 이야기를 다 하겠습니다만 저는 뭐 두 분 다 훌륭한 자질을 가지신 분이고 특히 이제 그 최 전 원장은 또 실제로 법원에서 또 감사원에서 국정 전반을 이제 이렇게 한번 감사를 해본 분이기 때문에 또 남다른 이런 여러 가지 그 성품과 또 이런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건 대체제가 아니고 두 분 다 훌륭한 어떤 동반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예. 보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총장의 이 둘러싼 소재는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예. 그것이 본인이 아니고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 비리 없는 사람들 어디 있었습니까? 다 있었거든요. 근데 초기에 그게 딱 이렇게 구체화됨으로써 오히려 그 가족 비리를 향후 차단하는 효과도 예.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좀 많이 틀린데요. 많이 틀립니까? 예, 그냥 이제 우리 최영대 의원님 말씀 듣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예, 말씀해 주시죠. 생각이 너무 많이 틀려서 한 말씀은 좀 보태야 되겠는데 우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힘에서 인사청문회를 얼마나 독하게 했습니까? 인사청문 대상자인 장관 후보자 본인은 물론이고 아들, 딸은 기본에다가 사돈의 8촌까지 막 다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해야죠. 해야지. 그런데 뭐냐면은 장관 부인은 공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부처의 예산을 장관 부인이 쓰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장관 부인에 대한 뭐 별도의 뭐 직제도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영부인은 청와대 이부속실이라는 직제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산과 인력이 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께서 그러시던데 대통령은 나라의 얼굴, 국가의 얼굴이라고 그러고 영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친인척 문제와 대통령 후보 본인의 문제를 분리해서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윤석열 장모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즉 나라 돈입니다. 이 국민 돈입니다. 이거를 22억 9천만 원을 편취를 한 건데 윤석열 총장이 검사로 있을 때는 동업자들은 전부 깜빵 다 가고 장모만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동업자는 깜빵을 갔는데 혼자만 빠져나와가지고 있다가 검사를 그만두고 검찰총장 그만두고 수사를 해보니까 징역 3년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다음에 조홍천 의원이 도주 우려가 없는 70대 분을 구속을 시켰다.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를 우리 최영도 의원님께서 빠뜨렸는데 뒷이야기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연세가 많고 고령이고 하면은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을 안 시키는데 법원에서 판단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한 범죄인 것 같아. 중한 범죄일 경우에는 도주 우려가 없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볼 때는 재판부가 이 윤석열 장모의 범죄를 굉장히 중한 범죄로 보고 있다. 이 이야기를 뒤에 조홍천 의원이 했는데 그 앞에만 떼내고서 도주 우려 없는데 구속시켰다. 이상하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관계를 굉장히 예. 호도한다. 이 말씀을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고요. 다만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여기에 아마 이 사안이 번져서 정말로 윤석열 총장이 이런 비리에 무슨 관련되고 보호해줬다든가 이래 드러나면 이제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네. 지금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인 반면에 지금 이쪽이 야권의 1위 주자인 윤석열 총장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여서 가족의 문제는 이게 이제 특별감찰관제라는 걸 통해서 엄밀히 감시하면 되는 거고 예. 역시 저 역시도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나 그 가족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난번 장관의 청문회랑은 뭐가 다르냐면 특히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부부가 공모를 해서 무슨 허위의 사실을 만든다거나 또는 무슨 뭘 한다거나 이런 공모라든가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철저히 검증한 것이고 이 문제도 지금 소문이 소문을 낳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가려져야겠죠. 공인의 예. 검증이라는 것도 그 가족도 벗어날 수 없기 근데 때문에.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요. 예.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양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 두 분의 리스크를 크기를 비교를 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와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크기가 틀리고 차원이 틀립니다. 김부선 씨와 관련된 이재명 지사의 리스크는 그야말로 사생활이죠. 둘이서 사귀었는지 안 사귀었는지 이겁니다. 그야말로 사적 영역이죠. 근데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뭐냐면요. 자기가 이전에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법에 응징을 했습니까? 법의 잣대로. 그래가지고 공정과 정의의 화신처럼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미지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 그리고 조국 전 장관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검사 20명에 검찰 수사관 80명, 100명을 해가지고 70군데를 아들, 딸, 사돈의 팔촌 다 뒤졌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자기와 관련된 수사, 자기와 관련된 의혹도 자기가 남에게 했던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극히 사적인 영역이라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이 공정과 정의라는 자신만의 브랜드, 이거 전부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는 순간 윤석열 자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크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반박을 좀 해야겠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시고요. 국민들이 판단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문제가 많았으면 왜 그때 검찰총장을 시켰고 이거 다 민주당 정부에서 검증하고 민주당 정부 청와대에서 일선 발탁했던 분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똑같은 사안을 두고서 2년 전, 3년 전에 청문회 할 때는 아무 문제도 없는 듯이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갑자기 이 이야기를 바꾸는데 예.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문제고 이 사안은 그 자체의 진실의 힘이 크기 예. 때문에 진실의 힘으로 우리 전 의원님과 이렇게 말다툼만 해도 가려질 걸로 봅니다. 예, 이 두 후보에 대한 그 리스크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전재수 의원께 짧게 간략하게 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뭐 일단 뭐 그런 발언들은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선출 당시에는 대선을 관리형 하는 대표 정도로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최근에 여기 여권의 이른바 금기를 깨는 발언들을 이어가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가장 큰 리스크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인데 이거 저희가 다른 주제를 좀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 의원께서 좀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는지 네. 짤막하게 좀 들을게요. 뭐 같은 리스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내로남불 은행 불일치의 상징으로 민주당이 초토화됐습니다. 국민들이 아주 막 정신이 의리할 정도로 해초리를 세게 맞았거든요. 변화를 해야 됩니다. 변화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송영길 대표가 변화의 몸부림을 좀 세게 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좀 급하게 나가고 예. 뭐 말이 좀 센 발언이 나가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돌직구로 하다 보니까 이제 논란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 어떻든 변화의 몸부림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예. 대선 후보들이 좀 얼굴이 좀 많이 나오고 대선 후보들이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당대표가 뭐 뉴스를 장식해버리고 네.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게 좀 잘 나오지 않고 마치 이 대선 경선을 하고 있는데 예비 경선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뉴스를 다 먹어버리고 당대표가 무슨 당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가지고 네. 정말 우리 대선 후보들이 좀 더 빛나 보이고 또 대선 후보들이 지금 격렬하게 지금 논쟁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중재자, 조정자의 안정적 모습을 좀 보이는 것도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대표 얘기는 했으니까요. 제1야당 대표는 다음 주제어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여주세요. 네, 정쟁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작은 부처의 서름일까요? 지난 2001년도에 출범한 여성가족부, 그동안 마이너 부처로서 서름을 톡톡히 겪어왔는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좀 구체화하고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대표 그리고 하태경 의원 둘 다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 이제 대선 주자로 나선 상황에서 비슷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여가부를 폐지하겠다. 도대체 여가부의 기능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도 조금 결이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요. 실제로 뭐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단순하게 이제 단순화시킨 것 같습니다. 이 여가부가 하는 일, 또 여가부가 해야 될 일, 여성과 가족이라는 문제는 우리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양성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 가족의 우리 건강한 가족들을 보호하고 또 그 가족들의 지금 새로운 이제 문명사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작은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여성 가족 또 양성 평등의 문제 또 일과 양육의 병립 또 일과 가정의 병립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전 정부 부처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예산을 치면은 이게 지금 여가부 예산은 좀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양성평등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출산이라든가 네. 또 교육도 실제로 어떻게 보자면 크게 가족의 문제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하자. 이게 이제 어떤 부처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부처가 하나 생기면은 그 부처가 독자의 권한, 뭐 독자의 의제 이걸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안을 여가부가 하나 독점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여성위원회 같은 걸 대통령 직속으로 주어서 크게 보자면 지금 뭐 교육위원회는 또 민주당 정부 여당은 지금 교육위원회를 두자고 안 합니까? 그 교육부가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마찬가지로 여성가족이라는 이 문제가 하나의 부처, 소규모 부처가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주제고 여기 예산이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사실 예산의 절반이 우리 양성평등이라든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나 우리 가족을 돌보는 이런 문제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예. 문제를 전반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여성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대통령 직속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몇 가지 의제에만 집중하는 여가부보다는 전체 정말 양성평등 그리고 여성의 권익 그리고 가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것이 사실은 이 논란의 초점입니다. 이게 젠더 갈등을 남녀 간의 그 갈등을 조장하고 선거용으로 이른바 20대 남성들을 끌어안으려는 그런 전략이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려는 사람들의 시각인데 근본은 그렇지가 않죠. 이게 사실은 양성의 평등의 문제는 전 국민의 절반이 50% 여성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집에 가족이 있고 여성 딸도 있고 또 배우자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다 보살펴 주느냐는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최근에 몇 가지 이슈에서 여성가족부 고유의 어떤 어젠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논란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죠. 실제는 이것은 여성가족의 문제라는 것이 전 국민의 절반의 문제이고 또 모든 예산 부처에 다 관련된 문제인데 그것을 한 부처가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또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예.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정치 지도자 분들께서 이런 식의 대권 레이스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을 갈라쳐가지고 나눠가지고 자신이 대권 레이스를 하는 동력으로 삼는다거나 아니면은 남자와 여자를 갈라쳐가지고 갈등을 촉발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에너지원 삼아가지고 대권 레이스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소위 말해서 지금 당대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이대남이라고 하는 이분들을 말하자면 국민의힘에 상당히 이제 우호적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성과를 거뒀다라고 이준석 당대표도 스스로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남성과 여성을 갈등을 촉발시키고 그러한 갈등 위에 얹혀가지고 유승민 후보가 어떻게 뭔가를 도모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더구나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 이분들은 한 묶음입니다. 유승민 계보죠, 전부 다. 근데 이 세 분이 동시에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가부가 잘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엄연히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없애겠다. 그 많은 부처, 예를 들면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 완전히 잘못했는데 왜 국민들이 제일 이제 불만이 많은 게 부동산 정책인데 국토부를 없앤다 그러지 왜 하필 여가부입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남자와 여자를 말하자면 이 갈등을 극단화시켜서 말하자면 주목을 받고 자극적인 주제를 던져가지고 주목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이제 선거 캠페인의 일종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선거 캠페인이죠. 그리고 2017년도에도 유승민 의원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을 했습니다. 2017년도 대선 후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예. 재탕, 삼탕 공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1세기는 정부 조직도 융복합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마다 칸막이가 있어가지고는 예. 세상은 전부 융복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의 조직과 기능도 융복합 체제로 이제 가야 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돼서 정부 조직법 기능과 역할을 조정해야 된다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가부만 콕 찍어가지고 남성과 여성이 공통으로 우리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힘을 모아서 극복해야 될 것을 자꾸만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시켜가지고 갈등을 촉발시키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는 정말 하지는 않아야 되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전 의원 말씀처럼 민주당 역시도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서 억지로 그 지지자를 결집시키려 하는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이제 이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가 최근에 하는 걸 보면은 근데 윤미향 의원의 그 위안부 할머니에 예.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사기 행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범죄가 돼가지고 기소가 돼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걸 지원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은 여가부가 제대로 정말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일을 했느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부산과 서울시장 선거가 지난번에 보궐선거 일어난 그 성범죄 사건을 보면은 정말 여성가족부나 여성가족부 출신의 또는 여가부를 하고 있는 우리 여성 의원들이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정말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했느냐, 예. 오히려 피해 호손이라고 이 사안을 무마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어떤 일부의 극단적으로 오히려 그것들이 진짜 공평하게 해야 되고 더 보호해야 될 일을 저버리고 몇 가지 어젠다에 집중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심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예. 봅니다. 공약을 어떻게 좀 구체화시키는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또한 유권자들의 선택의 몫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의도 펀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